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면접법과 행동평가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해 보시면 면접은 구조적인 심리검사를 통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내담자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리검사를 실시하기도 하고요. 심리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내담자에 대한 자료를 얻기도 하죠. 근데 면접 방법을 통해서 내담자에 대한 자료를 얻는 거예요. 또 행동을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내담자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면접은 구조적인 심리검사를 통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그죠? 어려운 심리검사를 통해서 다 파악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파악하기 또 어려운 내담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한 것이다. 상담자는 면접을 통해서 내담자의 방문 사유나 내담자 태도, 내담자의 가정, 직장 내 생활, 대인관계 양상, 개인력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면접에 의한 자료는 자의적인 해석이나 의도적, 비의도적인 왜곡, 과장, 축소, 생략 이런 것들이 개입될 수 있죠. 면접을 통해서 내가 내담자와 이제 면접을 통해서 자료를 받는 거라서 어떤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자의적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비의도적인 어떤 왜곡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어떤 정확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리을에 보시면 면접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분석, 추론 등에 의한 전문적인 진행 과정을 거침으로써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인간중심 상담에 근거한 경우 일반적으로 진단을 위한 구조적인 면접보다는 비구조적인 면접을 더 선호한다. 구조적인 면접과 비구조적인 면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구조적인 면접과 비구조적인 면접에 대한 내용은 다음 바로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방형 질문이 있고 폐쇄형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해서 폐쇄형 질문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방형 질문은 수검자한테 독특한 어떤 반응을 끌어내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떤 생각들이 드시냐 뭐 이런 것들이죠. 폐쇄형 질문은 맞냐 틀리냐 뭐냐 이렇게 딱 정해진 것 중에서 답하게 하는 거죠. 면접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납포 형성이 중요하고 구조적인 면접은 비구조적인 면접에 비해서 다량의 자료를 객관적, 체계적으로 수집할 때 유용할 수 있다. 자, 형식 한번 보면 거기에 나와 있죠. 비구조화된 면접과 구조화된 면접. 그러니까 비구조적 면접, 구조적 면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구조화된 면접은 특별한 형식과 절차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면접 상황과 내담자 반응에 대한 면접자의 판단에 따라 유연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비구조적인 면접입니다. 그래서 내담자 왔을 때 이제 내담자 상황 보면서 이렇게 질문들을 이렇게 던지면서 면접을 진행하는 걸 얘기하겠죠.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담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보고식 심리검사에 비해서 타당도는 더 낮을 수가 있습니다. 타당도, 정확하게 내가 측정하고 싶은 것을 측정하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타당도는 낮을 수 있고 구조화된 면접에 비해서 평가자 간 일치도는 어렵겠죠. 두 명의 평가자가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평가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질문할 수 있으니까 평가자 간 일치도를 산출하기 어렵고 면접자 간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면접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거고요. 수검자 상황에 따라 질문의 내용이나 순서를 바꾸기가 쉬워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려고 하다가도 이제 수검자 상황에 따라 바꿀 수가 있죠. 그 다음 동일한 영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어렵고 수검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수량하기는 어렵다. 수검자의 개인력에 관한 독특한 세부 사항을 수집할 때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죠. 면접자에 따라 절차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자가 아주 숙련되어 있어야 돼요. 숙련되어 있어야 어떤 걸 질문해야 될지 아는 거죠. 그 다음 니은에 나와 있는 체계적인 면접입니다. 이 구조화된 면접을 아시면 이 비구조화된 면접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체계적인 면접 한번 보면요. 면접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질문, 진행 방법이나 반응 기록 방식을 정해놓고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수집한다.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구조화된 면접, 체계적 면접이에요. 진단평가의 신뢰도 높여주겠죠. 초보 면접자도 할 수 있겠죠. 정해져 있으니까. 면접자의 개입은 대신 최소화돼요. 그죠? 정해진 것만 묻게 되니까. 면접자의 주관적 추론 개입 여지도 적고 폐쇄형 질문이 개방형 질문보다 더 많이 사용될 수 있고 특정 증상의 유무에 대한 기록의 정확성을 높여주죠. 우울증 상이냐, 언제, 이런 것들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걸 묻는 거예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수검자에게는 아주 좋아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수검자한테 너무나 이렇게 개방형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구조적 면접 자료는 비구조적 면접 자료에 비해서 수량화하기도 아주 좋고요. 수검자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똑같은 걸 똑같은 순서대로 다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되는 게 이제 반구조화된 면접이죠.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면접의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을 취하는 거다. 몇 가지 핵심 질문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면접자가 유연하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식인에 보시면 요 SCID라고 하는 게 기출이 됐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나온 거죠. 이 SCID는요, DSM을 기반으로 진단을 위해서 체계화된 질의응답의 진답 면접 지침서로서 반구조화된 면담 도구입니다. DSM-5에 맞게 이렇게 개정이 좀 되었고요. 가족 및 병력에 관해서 질문하고 질병에 대해서도 경험한 증상의 본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주요 정신장애, 인격장애를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되고 평가 대상의 전집과 평가 맥락에 맞게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허용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구조화된 면담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구조화된 면접 도구. 자, 구조화된 면담 도구가 이제 개발이 된 배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에 정신과 장면에서 진단의 신뢰도를 좀 높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단책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그래서 DSM, 그렇죠? DSM을 기반으로 한 구조화 또는 반구조화된 진단적인 면담 도구가 아마 개발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SCID인 거예요. SCID. 요거. 그래서 이것은 DSM-4의 진단 체계에 근거한 진단을 위해 개발된 반구조화된 면담 도구다. 반구조화된 면담 도구다. SCID. 그래서 요것이 이제 기출이 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외에 또 개발됐던 게 SADS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SADS. 이것은 임상 장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것도 반구조화 면담 도구예요. 반구조화 면담 도구. 원래 조현병 또 뭐 정동장애 이것을 진단할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현재에는 이제 광범위한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는 게 SADS라고 하는 겁니다. 기분과 사고, 이제 요 A가 어펙티브거든요. 기분과 사고, 내인적 특성, 우울 관련 특성, 그리고 자살 사고, 뭐 불안, 뭐 조증적인 증상, 요 S가 이제 스키조프레니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증적인 거, 뭐 환각 사고, 그죠? 그러니까 그 조현병, 그죠? 스키조프레니아, 조현병, 어펙티브 디스오더, 그리고 스키조프레니아 요것을 검사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Schedule for Affective Disorder and Schizophrenia 요것을 보는 진단 도구라서 처음에는 이제 조현병 같은 거, 뭐 정동장애 이것을 진단하려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정신장애로 이제 확대해서 진단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반구조화 면담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됐고요. 또 개발된 게 DI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DIS, 이것은 미국 국립정신보건원에서 유병률 연구를 위해서 이제 개발한 도구고요. 이것은 전문가만 실시할 수 있는 어떤 SADS 이런 것들과 달리 이것은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면담 도구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구조화거든요. 이것은 반구조화인데 이것은 구조화된 면담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침이 명료하겠죠. 구체적이겠죠. 그래서 SADS보다는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검사 도구가 이 DIS. 이런 것들이 다 구조화된 어떤 면담 도구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발된 어떤 검사 도구다. 면담 도구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와 있는 행동평가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한번 보면요. 행동평가는 고전적, 조건적, 조작적 조건 형성 연구에서 출발했다. 행동주의 원리에 근거해서 개발된 방법이 행동평가법이에요. 그래서 행동평가법은요, 어떤 문제 행동이 있잖아요. 그 행동의 선행, 어떤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제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행동평가는 직접적인 평가 과정이다. 그래서 평가 대상의 실제 속성에 대한 가장 근접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면담이나 심리검사 장면에서 내담자가 드러내 보이는 행동은 내담자의 일상적인 생활 상황에서의 행동을 반영하는 거겠죠. 상담자는 내담자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내담자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긴장, 압력, 대인관계, 문제 상황에서 행동 양상 이런 것들을 추측할 수가 있겠죠. 행동평가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면담 및 심리검사 장면에 제한된 영역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내담자 전체 행동 영역에 대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전체 행동을 다 보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내담자는 자신의 행동을 다른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인식하고 실제 상황과는 다르게 할 수도 있고, 행동평가법은 처치 후 문제 행동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지만 시간, 인원 많이 들겠죠. 개인의 성향보다 상황 요인을 더 중시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나왔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상황 요인을 더 중시하게 된다. 그래서 규준적인 것보다는 개인에게 맞는 개인 특이적인 거죠. 그 한 개인에게 개인 특이적인 접근을 따르는 것. 이것이 이제 행동평가법이다. 그래서 행동평가법은요, 직접 관찰과 기록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요. 그래서 행동의 빈도, 행동의 지속 시간, 강도, 발생 조건, 선행 조건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게 행동평가법입니다. 기본 전제, 요게 이제 기출이 많이 됐었죠. 기본 전제가 다요인 결정론이다. 다요인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든지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요인,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다요인 결정론을 전제하고 있어요. 행동평가법은. 또 행동과 인접한 환경적 사건이 중요하죠. 바로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행동, 그죠? 어떤 행동에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디귿, 개인의 행동이 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 행동이 환경에 영향을 주겠죠. 행동은 단편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전제합니다. 행동평가는 인간의 행동 양식을 객관적인 척도로 제시하는 방법이고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 외재적인 특성, 이것을 전제한다. 목적은 문제 행동과 그것을 유지하는 조건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행동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behavior, 어떤 문제 행동이 있는데 이것을 유지하는 게 무엇이지?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개입을 통해서 수정하거나 그렇죠? 바꾸고 변화시키고 싶잖아요. 그런 것을 유지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선별하는 거예요. 그 처치를 또 그게 맞지 않을 땐 처치를 또 수정할 수도 있고 처치 효과를 평가할 수도 있죠. 이러한 행동평가 기법들, 대표적인 기법이 행동 면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 관찰이 있죠. 그 다음에 인지, 그리고 인지적으로 이제 인지 과정을 평가하는 인지적 행동 평가 방법, 그리고 심리, 생리적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행동 면담이 있습니다. 행동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 사건, 행동, 결과 간의 관계를 기술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행동 면담은 행동 평가에서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피험자와 면담을 통해서 특정 행동의 특성과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행동 면담, 면담을 통해서 이것은 직접 관찰이 어려운 행동이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하겠죠. 그래서 면담을 통해서 선행사건은 무엇이고, 우리가 선행사건은 무엇이고, 이 선행사건을 바탕으로 어떤 행동이 나왔고, 이 행동을 바탕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 이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기술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술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직접 관찰이 어려운 행동 또는 심리적 상태 이런 것들을 행동 면담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표적 행동의 빈도나 강도나 지속 시간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겁니다. 기술. 행동 면담을 통해서 기술하는 거다. 그래서 그 문제의 인과 요인을 또 찾을 수 있겠죠. 어떤 게 있었고 어떤 행동이 나오고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런 것들을 면담을 하면서. 이런 행동 면담에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먼저 선행사건을, 그죠? 선행사건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을 기록해야 되고 그 결과를 또 기록해야 돼요.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에 대해서 빈도, 강도, 지속시간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것, 이것이 이제 행동 면담이다. 그 다음 니은에 두 번째 나와 있는 행동 관찰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어떤 행동 평가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목표 행동을 정해야 돼요. 어떤 행동을 내가 관찰할 건가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목표 행동을 보통 우리가 표적 행동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표적 행동을 이제 설정해야 되죠. 그것은 표적 행동은 눈에 보이는 거, 그죠?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행동이어야겠죠. 개요 보시면 행동 면담만으로 적절한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 처치하기 전이나 도중 또는 그 후에 행동 관찰이 필요하다. 행동 관찰은 관찰자 기대의 영향을 받겠죠. 관찰하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 관찰이죠. 행동 관찰에 사용되는 코딩 방법들이 있는데 이야기 기록하는 게 있고 간격 기록 방법이 있고 사건 기록 방법이 있고 평정 기록 방법이 있다. 이야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을 써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찰자가 특정 행동이 발생한 전체 상황을 서술한 것, 요것이 이제 이야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찰을 수량화하기 어렵고 타당도는 어려워요. 그냥 그 전체 상황을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수량화나 뭐 타당도는 낮을 수 있고요. 관찰 이후 특정 행동을 구체적 영역에서 양적으로 측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 자료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양적인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 이야기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관찰을 할 때는 정확한 날짜, 뭐 시간, 장소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 장소 어디, 뭐 교실에서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 끝나고 학생들이 막 자유롭게 놀고 있었다. 근데 A가 B와 다투고 있었다. 근데 화가 나서 A가 B한테 책을 던졌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B는 울었고 선생님이 다가가서 A와 B를 뭐 분리시켰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막 써놓는 게 A는 원래 화가 나면 뭘 던지는 행동을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도 기록해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행동을 기록해 놓는 거. 이것이 이야기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간격 기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간격 기록. 이것은 정해진 시간 내에 목표 행동이 발생하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행동을 기록하는 것. 이것이 간격 기록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시간 표집과 간격 표집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시간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점에 그 행동이 있었냐 없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 30초마다 그 행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30초마다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간격 표집은요. 간격을 두고 그 간격 안에 그 행동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격 기간 동안에 그 행동이 나타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30초 동안 책을 계속 보고 있었냐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간격 기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표집과 간격 표집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표집할 수 있는 게 이제 간격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 기록이 있어요. 사건 기록은 표적 행동이 출현했을 때 그 행동 딱 출현했어. 그때 놓는 거죠. 우리 간격 기록은 시간 표집과 간격 표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간 표집은 매 그 시간마다, 간격 표집은 그 시간 동안 일어났냐라고 보는 거고, 사건 기록은 그 표집 행동, 그 표적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막 기록하는 거. 이게 이제 사건 기록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 후 행동이 일어났을 때 행동의 세목, 빈도, 강도 이것을 기록하는 거다. 그래서 표적 행동이 출현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게 사건 기록이죠. 그래서 특정 행동이 발생한 어떤 그 내용들, 뭐 횟수나 빈도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건 기록이 된다. 그 다음에 평정 기록을 볼게요. 평정 기록은요, 체크리스트, 척도상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행동을 1점이나 5점 척도, 뭐 1점, 우리 5점 리커트 척도하면 뭐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게 5점 리커트 척도잖아요. 이 5점 리커트 척도 또는 7점은 이거를 7개로 나눈 거잖아요. 그 척도로 특정 행동의 특징을 측정하는 것. 이것이 평정 기록이죠. 기록 내용을 수량화하는 데 아주 용이하겠죠. 이런 것들이 행동 관찰 시 사용되는 어떤 코딩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관찰법의 유형이 있죠. 행동 관찰법의 유형, 자연 관찰, 유사 관찰, 참여 관찰, 자기 관찰. 이것은 아주 기출이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많이 행동 관찰로 많이 갔기 때문에 행동 관찰법은 좀 덜 나오긴 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관찰법의 유형을 보면요. 자연 관찰법은 뭐냐면 관찰자가 실제 생활 환경에서 내담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뭐 그 집에 가서, 학교에 가서, 유치원에 가서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 상황에 걸쳐 많은 정보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문제 행동에 대한 리스트 작성, 자료 수집이 아주 효과적이겠죠. 수검자의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관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도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죠. 유사 관찰은요, 통제 관찰, 실험적 관찰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황에 세팅 안에 그 내담자를 넣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행동이 일어나는 걸 관찰하는 거죠. 관찰자에 의해서 미리 계획되고 조성된 상황의 전후 관계에 따라 특정한 환경 및 행동 조건에서 내담자의 행동을 부각하기 위한 방법이다. 수검자의 문제 행동을 포착하는 데 시간이 적게 걸리죠.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죠. 반응 요인으로 외적 타당도가 저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경을 통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수검자를 이렇게 상담실 세팅 안에 데리고 와서 또는 실험실 세팅 안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그 표적 행동이 나타나는 걸 보는 거니까 시간과 비용 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는데 자연 관찰보다는 효율적이죠. 하지만 외적 타당도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게 일반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오나 실험실 상황이라서 더 한 건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외적 타당도가 저해될 수 있는 거죠. 참여관찰법은요, 관찰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보고 이 아동을 관찰해줘라. 부모님 보고 이 아동을 관찰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수검자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생활한 사람에게 관찰 대상을 관찰하도록 한다.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자료 수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광범위한 문제 행동에 적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관찰자 편견 들어갈 수 있죠. 관찰 이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관찰 기록의 정확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어떤 한계점이 있고요. 자기관찰법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죠. 관찰자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그래서 관찰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문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섭식 행동을 예를 들어서 관찰해라 했더니 자신의 섭식 행동을 막 기록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먹고 있었네? 뭐 이러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건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먹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이제 내가 이럴 때 이렇게 자극을 받네? 이런 행동이 나오네? 그거를 통해서 문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관찰자가 자신에 대한 관찰 및 기록을 왜곡할 수 있다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행동 관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행동 관찰에서 오류 관찰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나올 수 있죠. 첫 번째로 표적 행동에 대한 명료성, 관찰 내용, 이제 표적 행동이죠.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행동이 정확해야 돼요. 어떤 건지. 관찰자로 인해서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죠. 피험자가. 피관찰자가 관찰자를 의식해서 평소 행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관찰자의 민감성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피관찰자 행동이나 움직임 또는 표정을 포착하는 기술이 있는 민감성은 개인의 특성에 많이 의존하지만 훈련을 통해서도 개선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민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이제 관찰이 잘 되는데 그 민감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훈련을 하면 좀 더 향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관찰자의 개인적인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후각 효과. 관찰 대상에 대한 관찰자의 사전 정보나 인식이 긍정적이면 관찰자는 관찰 대상을 우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것이 후광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쟤는 공부도 잘하는 애야. 막 이러면서 관찰해. 이러면은 이제 내가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것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와 반대될 땐 편견. 쟤는 성격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내가 편견을 가지고 관찰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어떤 것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관찰자 훈련 수준도 많이 영향을 주죠. 또 관찰자의 개인적인 특성도 있어요. 이건 영향을 좀 자신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관찰자가.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엄격해서 관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엄격해서 작은 거 하나도 다 이제 빈도, 강도도 세게 점수를 주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측정할 증거의 일관성 수준. 관찰자가 동일한 장면이나 행동을 다시 관찰했을 때도 동일한 평가를 내리는 정도의 일관성이 유지하지 못하면 오류가 생기고 기록할 때도 오류가 생길 수 있고 해석할 때도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같은 기록에도 관찰 정보를 빠뜨리는 생략 오류. 실제로 본 상황 이상을 담으면 첨가 오류. 일어난 행동의 순서를 부적절한 순서로 하면 전환 오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 행동 관찰 시 유의사항은 관찰한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명확해야 된다. 명확해야 돼요. 폭력적인 행동. 이건 뭐를 폭력적인 행동으로 보는지 모르잖아요. 폭력적인 행동이 신체에 이렇게 접촉된 어떤 접촉이 있으면 이것이 폭력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또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조작적인 정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인위적인 상황의 관찰은 자연적인 상황의 관찰보다 반응성 문제가 더 크겠죠. 행동관찰법에서 한 번에 관찰해야 하는 표적 행동의 개수는 적을수록 좋겠죠. 여러 개를 관찰하라 그러면 어렵겠죠. 발생 빈도가 높은 행동은 간격 기록법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우리
옆에서 살펴봤던 행동 관찰 시에 사용되는 코딩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 중에서 간격 기록이, 그쵸? 이게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래서 발생 빈도가 높은 행동의 기록은 그 간격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간격 기록법이 좀 좋고, 대신에 이제 발생 빈도가 좀 낮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사건 기록이 되죠. 관찰자 간의 측정한 결과가 유의하게 일치할수록 신뢰도는 높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 관찰 평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관찰 평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 호선 효과. 실험에 참가한 개인이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자신의 행동을 바꾸거나 직업의 능률이 오르는 효과로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 조사 반응성 연관된다. 그래서 실험 집단에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실험 집단. 우리가 실험 설계할 때 실험 집단이 있고 통제 집단이 있잖아요. 실험 처치가 되는 집단이 실험 집단이죠. 그리고 실험 처치가 되지 않는 집단이 통제 집단이죠. 근데 요 실험 집단에 있는 개인이 자기 관찰되고 있어 라고 하면 행동을 막 바꾸거나 막 이러는 거죠. 이런 것들, 조사 반응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호선 효과. 존 헨리 효과는 통제 집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통제 집단에서 자신 아무것도 안 해주네? 그래서 고의로 실험 집단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행동들. 또 실험자 효과가 있습니다. 실험자 효과는 실험자의 특징, 실험을 하는 그 실험자의 특성이 영향을 주는 걸 얘기해요. 실험자의 특성이나 기대가 실험자, 변인이 반영되는 현상이다. 관찰자의 기대, 관찰자가 여러 가지 상황에 나타나는 행동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기록하는 것.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이제 할 수 있다. 할로 효과는 후각 효과, 관찰자가 시행한 한 가지 평가가 전반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 디귿, 인지적 행동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연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내담자 인지 과정, 그것이 치료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문제 행동을 지속,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뿐만이 아니라 인지 뭐 사고 과정이나 감정이나 신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지 과정 자체가 문제 행동을 지속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를 변화시키면 행동도 변화한다. 그것을 전제하면서 인지 과정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인지를 덜 구조화된 방식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생각 중얼거리며 말하기, 사적 언어 명확한 사고, 산출법, 사고 목록 작성법, 사고 표집 또는 사건 기록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인지적 행동평가 방법 중에서 주요 인지적 행동평가가 자기 보고식 검사도 인지적 행동평가에 들어가죠. 그래서 자기 보고식 검사가 예를 들어서 BDI 같은 게 우울증 평가잖아요. BAI는 불안 검사, 그죠? 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검사고, 이런 것들도 인지적 행동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덜 구조화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점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생각을 중얼거리며 말하기, 사적 언어, 명확한 언어, 산출법, 사고 목록, 이런 것들이 조금 덜 구조화된 방식으로 인지를 기록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중얼거리며 말하기는 자유현상과 비슷하게 5분, 10분 동안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각을 중얼거리며 말하는 거고, 사적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언어가 내적 사고를 반영한다. 그래서 사적 어구, 이것을 통해 기록해서 그것이 내적 사고를 반영하는 거니까 이것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명확한 사고라고 하는 것은 가상 상황을 제시하고 수검자에게 자기 표현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산출법은 공포 자극 상황과 같은 실제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생각, 이것을 기록하는 거다. 사고 목록은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되 계속해서 기술하기보다는 관련된 생각을 요약해서 순서하는 방법이다. 사고 표집은 외부 자극을 먼저 주고 외부 자극이 제시되기 전까지 수검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록하는 거다. 사건 기록, 관련된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서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냐, 그걸 기록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좀 덜 구조화된 방식으로 기록하는 인지 기록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에 심리 생리적 평가가 있어요. 한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행동, 감정, 인지뿐만이 아니라 생리적인 기능도 이제 상호작용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뭘 평가하는 거예요? 심장 박동, 혈압, 체형, 근육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심리 생리적 평가를 통해서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3번에 정신상태 검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기출이 많이 되는데 어떤 게 기출이 되냐면 이것은 이제 요 주요 항목, 측정하는 주요 항목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는 거 이게 많이 기출이 됩니다. 먼저 이 정신상태 검사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현재 정신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표준화된 어떤 검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신과 및 임상심리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정신분석의 원리에 근거해서 개발된 면담법이다. 이걸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정신상태 검사라고 하는 요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면담 시각에 환자의 증상과 징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며칠 사이에 증상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현재 정신 상태를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면담 중에 관찰된 환자의 외모, 말, 행동, 생각 등을 기술하는 거다. 그래서 주요 평가 항목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외모는 어땠는지 봐야 돼요. 외모가 키는 또래에 맞는지 이런 것들 다 봐야 돼요. 그리고 면담 시 태도는 어땠는지 이런 거 측정합니다. 그리고 감정과 정서적 표현의 적절성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보고요. 말의 양, 속도, 연속성은 어땠는지, 지각, 환각이나 어떤 착각 이런 건 없는지, 또 사고 과정이나 사고 내용은 어땠는지, 감각과 인지, 의식, 진압력, 집중력, 기억력, 계산력. 그래서 이 정신상태 검사 이런 어떤 매뉴얼, 용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외모가 어땠는지 파악하고, 감정 상태는 어땠는지, 정서 상태는 어땠는지, 말의 표현은 어땠는지, 지각, 환각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다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의식, 진압력, 집중력. 진압력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몇 년도냐, 몇 월이냐, 또는 장소에 대한 진압력이면 여기가 몇 층이냐, 어디에 살고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또 판단과 병식, 자신이 사회적 상황에서 판단력, 그 다음에 자신이 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래서 정신기능 사정 척도 이것을 점수로 나타냅니다. 점수로 나타내서 파악하게 되는 것이 정신상태 검사다. 6번 면담 시 실시하는 정신상태 검사는 지적기능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기능도 이제 같이 진압력이나 기억이나 주의 집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MSE라고 하는 정신상태 검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 정신상태 검사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